소개 고맙습니다. 저는 감염병을 공부하고 진료하고 있는 의사이고 현재는 경기도에 있는 안성에 있는 공공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대응하면서는 경기도에서 방역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일들까지 좀 겸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강연을 초대받았던 약 한 달쯤 전에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문화예술계의 초대를 받아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창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는 뭐 안전지대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의료 전문가가 생각하는 안전한 공연장, 안전한 문화예술 활동 과연 어떤 것일까? 뭐 답을 얻기보다는 제게도 한 달 동안 많은 사유가 되는 시간이었고 그런 시간들을 조금 나누는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세균 총리께서 이런 언급을 지난 5월에 하셨습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는 상당한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뭐 뉴노멀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입에 오르내렸죠. 저는 앞의 문장은 동의를 하고요. 뒤의 문장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좀 어려운 일들을 겪어내고 감내해야 될 것은 뭐 분명하다고 판단하는데 당연히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면은 우리가 언택트 비대면의 담론에 살고 있는데 대면은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면은 목적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정상 세계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비유를 하자면 이렇죠.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의 일상은 많이 다르지요. 당연히 전후의 삶도 그 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후의 삶은 반드시 복구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시간들을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인트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 라단조 9번 합창이잖아요. 아마도 이게 실명을 한 뒤에 나온 그 교향곡이라서 이 곡을 좀 선택했나 싶기도 하고 로테르담 필하모닉이 이 영상을 올렸던 게 3월 20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영상을 그때 처음 봤었는데 상당히 가슴이 좀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이제 스페인, 뭐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곳곳에서 이 서유럽에서 굉장히 유행이 많아지고 뭐 요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이랬던 때였잖아요. 도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고 집 밖으로 나갈 수조차도 없고 그랬을 때 이 지역의 예술인들이 이런 어떤 영상들을 올린 것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 로테르담 필하모닉은 이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새로운 현실에서 적응하고 있으며 서로를 지원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창의력은 우리를 도울 것이다. 틀 밖에서 생각하고 혁신을 이루고 서로 연결하며 이를 작동시켜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함께 한다면 성공할 것이다. 이런 설명 붙여서 이 영상 올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좀 우리 마음들이 편안한 얘기를 하고요. 이제부터는 뭐 감염자의 숫자, 뭐 사망 이런 얘기들이 이제 또 하게 될 것 같네요. 보시는 그림은 WHO의 지난주 리포트입니다. 굉장히 많은 뭐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8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한 기록들을 계속 세우고 있는데 5대양 6대주 할 것 없이 다음과 같이 늘어나고 있죠. 시간에 따른 발생자의 누적 숫자입니다. 보시듯 전혀 꺾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그것들은 매일매일의 뉴스와 외신을 통해서도 보시는 일입니다.
바이러스는 강한 상대입니다. 뭐 인간, 인류 정도가 상대가 될 만큼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훨씬 강한 상대입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계속 확산될 거고 종식은 오지 않을 거예요. 같이 동거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무서운 얘기가 전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다음의 슬라이드를 보여줍니다. 어떻죠? 이건 사망입니다. 앞선 슬라이드를 기억하시면 확진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인류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삶을 유지하는 것, 생명을 지키는 것, 이런 방법을 인류는 알아내고 있는 거죠. 뭐 인터스텔라의 유명한 기사, 그런 대사처럼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는 이 두 개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좀 더 안전해질까? 개인도 사회도 그리고 이런 공연장도, 이런 질문인데요. 그럼 간단하게 보건학 의학 원리를 좀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미없어도 가능하면 짧게 간결하게 설명해 볼게요. 한 사람이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이 감염 재생산수라는 R값입니다. 뭐 사실은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이 숫자를, 이 어떤 그런 수치를 알고 있고 그런 용어를 알고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아실 정도니까. 이 코비드 19의 감염 재생산수는 대략적으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퍼져나가는데 5일 단위로 좀 퍼져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런 역학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 명이 감염되면 5일 뒤에 2.5명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그 뒤 5일 뒤엔 어떨까요? 5명일까요? 그 뒤에 5일은 7.5명? 아닙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지수함수 배우신 적이 있잖아요. 계속 곱해지는 것, 제곱, 세제곱 기억나시죠?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아무것도 대응 못하고 손 놓고 있다면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것이고, 그래서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은 2년 만에 끝난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이 감염 재생산수라는 이 값을 2.5라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계속 2.5로 곱해야 되니까요. 줄일 수 있다면 얼마 이하로요? 1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고 조절되죠. 그래서 이 비주얼 캐피탈리스트라는 어떤 이런 인포그래픽을 많이 보여주는 사이트에서의 그림인데요. 5일 단위로 늘었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 25% 정도를 75%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30일이 지난 뒤에도 2.5명밖에 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50% 정도밖에 해낸다면 한 명이 15명이 한 달 뒤에 돼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한 달 뒤에 400명이 된다는 거죠. 즉 감소해내면 더욱 좋지만 조절해내서 평형성을 맞출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훌륭한 일이고, 우리가 그것에 실패하면 이런 현상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정은경 본부장님의 어떤 어나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죠. 300명, 400명. 불과 지난주에 50명이었고 한 달쯤 전에는 0명이었던 날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누적 감염자 숫자는 17,000여 명이 좀 넘었고, 오늘은 이제 18,000명이 좀 됐죠. 10만 명당 발생률이 34명, 35명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100분율로 따지면 0.035% 한국 국민에 감염됐다는 거예요. 집단 면역을 얻어야 이게 끝난다는 얘기들은 들어보셨죠? 집단 면역이 최소값을 과학자들 60% 얘기하는데, 그럼 한 달에 7달에 걸쳐서 0.035%, 한 달에 0.005%, 그러면 60%까지 가는데 몇 개월 걸릴 것 같습니까? 그냥 단순한 산수라면, 뭐 수학적 모델링 같은 거 아니고요. 그냥 산수라면 12,000개월 걸립니다. 1000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감염자가 그만큼 더 있다고 치면 500년. 조선왕조 한번 생겼다가 망하는, 사라지는 그 세월이 지나야 집단 면역이 얻어지는 그런 류의 게임입니다. 왜? 이제 인류는 보건학이란 걸 갖고 있고 의학이란 걸 갖고 있거든요. 20세기 초처럼 모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절해냅니다. 조절해내면 어떻게 되죠? 오래 갑니다. 이런 원리. 대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죠.
이런 것이 방역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디스텐싱,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데 이 거리 두기를 해가야 하는데 왜요? 우리 아이들을 500년 동안 학교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균형점이고 그 균형점이 어떻게 해야 아주 큰 위협으로 번지지 않는지를 인류는 알아야 되고 세계는 알아야 되고 한국은 알아야 되고 경기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찾는 과정인 거죠. 앞선 강연자도 말씀하셨지만 인류는 계속 이런 일을 겪어왔습니다. 아주 흔한 일이었고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덩어리는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일어납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픽에서는 어떤 가시 뭉치 덩어리가 사망자의 숫자입니다. 시대에 따른 이 굴러오는 것이죠. 제일 대표적인 역사에 남은 큰 팬데믹, 큰 사망권들의 가장 유명한 건 14세기의 흑사병입니다. 그리고 16세기의 천연두, 그리고 바로 100년 전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 스페니시 플루입니다. 스페인 독감 때 인류가 한 17억 정도 인구, 지금 뭐 77억 정도 되죠. 17억 인구, 100년 전에 17억 인구 중에서 한 4억 내지 5억 명 정도가 감염된 것으로 추산되고 최대 4천에서 5천만 명 정도가 사망했던 인류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기록이거든요. 지금 보이고 있는 코비드-19의 여러 가지 생물학적, 역학적 특성은 스페인 독감과 아주 유사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100년 동안 인류는 경험을 쌓았고 지혜를 얻었고 의과학과 보건학에 많은 발전이 있고 민주주의가 생겼고 시민사회가 생겼다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에 기대서 이 위기를 잘 슬기롭게 이겨가야 됩니다. 공연장 얘기로 조금 돌아오면 바로 22일이니까 며칠 전인데요.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독일에서 라이프치히에서 할레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모의 실험적인 공연을 한 겁니다. 대중 가수가 공연을 하고요. 4,000명 정도의 젊은 볼런티어들이 관객으로 참여를 합니다. 공연도 받겠죠. 실제로 공연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다 마스크는 일단 쓰고 혹시 모르니까 마스크는 일단 쓰고 그리고 형광물질 같은 걸 통해서 공연장의 어디를 만지는지 사람들이 이런 것도 접촉면을 찾아내고 에어로졸은 어떻게 퍼지는지 공기역학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독일이니까 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그 나라에는 이과 총리가 계시잖아요. 양자역학 박사신가 그래요, 메르켈 총리가. 그런 나라니까 이제 가능한 일 같은데 어쨌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류는 알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해야 동거가 가능한지. 우리도 같은 질문이 필요하고 같은 실험해야 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런 질문이 필요하다, 그런 사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잘 아시듯 가장 가까이 있는 지키는 방법은 마스크죠. 조금 지나치게 많이 어나운스 되는 면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한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침방울, 눈에 보이는 침방울이건 그렇지 않건 이것이 발산되고 튀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안면과 호흡기 점막을 통해서 감염되는 호흡기 감염병이니까요. 그랬을 때 말하는 사람도 노래하는 사람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것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면 가장 높은 리스크가 된다는 뜻이고 둘 다 마스크를 쓴다면 가장 낮은 리스크가 있다는 뜻이고 당연히 어디에도 제로는 없죠. 마스크를 썼다 그래도 쓰고 벗을 때 만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위험은 스펙트럼 상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위험을 가능하면 낮추되 어디까지 낮춘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타인을 아끼고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과 공감하고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수준까지의 안전의 선을 찾고 싶은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를 원하실 것 같아서 좀 이 슬라이드를 보면 사람이 말하거나 기침하거나 노래할 때 비말과 그보다 또 좀 더 작은 입자들, 에어로졸이라고 말하죠. 무겁고 클수록 바로 떨어질 거고요. 가볍고 작을수록 멀리 날아가겠죠. 그리고 강한 파열음을 발음하거나 강한 모음을 발음할 때 그럴 때 멀리 나가고 많이 나가겠죠. 그리고 가까이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그것이 맞을 확률이, 접촉 확률이 높을 겁니다. 따라서 거리두기의 원리는 그런 거죠. 저 비말을 통해서 충분히 떨어져 앉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불리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크게 비말을 많이 세게 내뱉는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 성가대가 뭐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상상해 보시면, 그리고 들이마시는 사람이 많은 양을 들이마시는 공간. 어디죠? 뭐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줌바 댄스를 한다든지 기억나시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그런 공간이 더더군다나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라면 더욱 그렇고, 더 가까이 있다면, 이 단위 면적 안의 밀도가 높다면 더욱 위험하겠죠. 따라서 완벽한 안전도 없고 무조건적인 위험도 없고 그 사이 어딘가들의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고, 그걸 사회가 혹은 개인이, 커뮤니티가 선택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뭐 사실 문화예술계에서 초청했을 때 어떡하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까 베토벤 교향곡도 막 외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뭐 바그네 오페라 같은 건 당연히 볼 일이 없고, 보통은 아이유 같은 거 보는데, 어쨌든 바그네 오페라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Thus, Rheingold really is a part of Germany's cultural DNA. The dramatic opera, written by Richard Wagner, tells the story of gods and goddesses, giants and dwarfs, stolen gold, love and hate. It is usually played in extravagant theaters, but because of 배우들이 COVID-19, 2m씩 that's 떨어져서 no longer possible. 키스씬 같은 건 어떻게 The 할지 German opera 모르겠습니다. in Berlin has found a solution, an open-air performance with social distancing on the opera's car deck. At the start, it was just an emergency solution. But in 지금 an emergency, 보셨듯 you get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게 답이라거나 이렇게 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들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전쟁 중에도 공연은 지속돼야 되고, 전쟁 중에도 예술은 지속돼야 된다는 그런 역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길을 찾을 때는 두 가지 질문이 핵심 질문입니다. 하나, 위험은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춘다. 둘, 그렇게 낮춰진 위험은 용기 있게 감당한다 입니다. 최근까지 반년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직원이, 간호사가 뭐라고 했나요? 어떤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감염되면, 어떤 학원에서 감염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뚫렸다라고 저널리스트들이 쓰죠. 저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일정한 감염자 숫자가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종식이 아닌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조절입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감염자의 숫자가 몇 명인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뭐 당연히 500명보다는 300명이 좋고요. 300명보다는 100명이 좋고, 100명보다는 20명이 좋겠죠. 하지만 그 Y축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변화입니다. 기울기, 델타. 변화가 우리를, 사회를 무너뜨리고, 변화가 아까운 이들의,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의 생명을 잃게 하는 거죠. 가파른 변화를 기억하십시오. 생각해 보면 최근에 우리가 수해를 입은 고통이 한국 사회에 있었는데, 어떨 때 침수되고 어떨 때 범람합니까? 총 강우량이 메인 팩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위 시간 안에 집중된 것이 역류를 만들죠. 같은 원리입니다. 한국 사회의 지난 6개월간의 발생 그래프인데, 저 파란색 막대가 언제 우리의 어르신들이, 우리 시민들이 생명을 잃습니까? 사망 그래프인데, 폭증할 때, 대비가 없이 폭증할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유지입니다. 저 4월에서 7월 사이에 하루에 적을 때는 10명, 20명, 한 전국적으로, 많을 때는 50명, 60명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자들이나 많은 동료들이 물어봅니다. 언제 좋아지나요? 선생님들도 혹시 그런 질문을 하셨었나요? 언제쯤 좋아질까요? 답이 여기까지 나왔지만 사실 웬만해서 말을 하진 않았는데,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닌 이상 그 지난 4월에서 7월 사이에 저 당시에 제 대답은 지금이 제일 좋을 때예요. 이상하신가요?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 몇 단계 했죠? 지금 2단계하고 3단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몇 단계 했습니까? 계속 1단계 했죠. 그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더 좋은 거는 0단계밖에 없잖아요. 종식. 근데 많은 의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WH도 얘기하고, 미국 FDA도 얘기하고, 한국 CDC도 얘기하고, 종식은 기대할 수 없다. 조절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1단계가 가장 좋은 단계인 겁니다.
한국의 분류 체계 안에서라면 그러면 저 때 뭐 했어야 됐습니까? 학교에 갔어야 됐고 저 때 공연을 했어야 됐고 저 때 연애를 하고 소개팅을 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다만 어떻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걸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많이 어떻게 했나요? 보건의료계든 뭐 문화예술계든 교육계든 이게 뭐지 하면서 시간을 다 흘려보낸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행히도 두 번째 파도를 맞았습니다. 이 두 번째 파도 당연히 이겨낼 겁니다. 뭐 한국 사회가 그 정도로 허술하지 않죠. 이겨냅니다. 하지만 그 파도가 지나간 몇 주 뒤에는 반드시 사유돼야 됩니다. 우리의 적정한 수준이 무엇인지, 안전을 지키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는 그 선은 어디인지. 때로는 50명이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300명이나 500명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하고 그로 인한 특히 고위험 지역, 노인들,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면 200명, 300명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렇다면 더 많은 공연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업을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게 질문입니다. 위험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 수원역으로 기차를 타러 가다가 어떤 뭐 포차 집에 광고 문구가 밖에 있는 광고 문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 업소는 뭐 어떤 것으로 환경 청소를 하고 뭐 손위생을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비슷한 얘기들 많이 보잖아요. 여기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마치 안전을 디지털처럼 생각합니다. 0과 1의 이진수처럼. 우리가 많이 그렇습니다. 정치 행위도 그렇고 경제 행위도 그렇고 한국 사회의 삶의 방식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거다 아니다. 찬성할래 안 할래. 안전하다 안 한다. 안전은 스펙트럼입니다. 그 범주 안에 어떤 지점이 있는 것이지, 즉 색상표에서 뭐 하얀색에서 검은색 사이에 다양한 그레이존이 있는 것 같은 일인 것이지 어느 것은 안전하고 어느 것은 불안전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보건학에서 그다음에 산업 안전 분야에서 다 확립된 개념입니다. 수용 가능한 위험, acceptable risk. 일정한 위험은 수용해야 그리고 그 위험을 수용한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수의 사례들은 관용해야 그것들로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아야 그래야 사회 전체가 안전해지고 안전의 총량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의학계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엑스레이 같은 걸 들 수 있습니다. 방사선은 조금도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방사선을 통해서 우리가 폐렴을 찾고 CT를 찍어서 폐암을 찾는다면 더 큰 이득이 있는 거죠. 일정한 위험을 감수하고 지불하기로 하고 그리고 더 큰 이득을 총량을 얻겠다라는 거죠. 비슷합니다. 코로나 대응도 팬데믹 대응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스웨덴의 발생 역학 그래프입니다. 스웨덴이 조금 오해받은 부분이 있어요. 뭐 국민을 갖고 집단 면역을 실험한다 이런 방식으로 좀 취재가 되면서 약간 오도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웨덴은 집단 면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국민을 실험하는 나라가 아니라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저렇게 많았을 때는 10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빨간색 막대에서 어떤 날에는 이루어지지만 최근은 어떻습니까? 적은 날은 200, 많은 날은 400 수준에서 확진자가 계속 스테디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음 그래프는 이 나라의 중환자실 베드 사용 개수입니다. 저 개수가 남아있는 것만큼 사람을 살릴 테니까요. 어떻습니까? 잘 조절해내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나라도 잘 조절하다가 이번 주에 힘드니까 9월에 10월에 스웨덴이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방법을 찾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사회를 움직여야 고위험군을 보호하면서 경제활동을 돌릴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 던지고 찾으려고 애쓰는 나라인 거죠. 사망자도 이렇게 조절해 내면서 말이죠.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저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배울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해야 안전한 공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게 될 거거든요.
갑자기 간접 광고 같아져서 죄송한데 저희가 시사주간지랑 같이 좀 대담을 하고 9차례의 대담을 좀 책으로 낸 적이 있고요. 1장이 이제 팬데믹에 대한 개론이었고 2장이 마음 건강이라고 하는 주제였는데 다음 연자이신 선생님이 참여하셨기도 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요. 1장이 서론에서 저희 대담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3월 첫 주쯤, 둘째 주쯤 나갔던 대담이었는데 시사주간지에서 완벽한 안전 그런 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좀 디스텐싱을 합니다. 하지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뭐 당황하면서 겪습니다. 뭐 지금 약간 좀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넓은 통찰과 시야가 있는 것처럼 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당연히 6개월 전에 그러지 않았고 4개월 전에 그러지 않았죠. 계속 당황하면서 배워가고 있는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을 잘 모르는 건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염병 공부를 한 사람이면서 그걸 모른다는 걸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100년 만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학생 때도 배운 적이 없고 그 실습을 돌면서 본 적이 없고 제가 인턴 레지던트 할 때도 본 적이 없고 제가 교수할 때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왜 어렵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팬데믹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1918년도에를 살았던 사람이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102세 이상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이게 왜 당황스럽냐면 그 지혜로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도 모르시는 거예요. 겪어본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갈피를 잡기가 어렵고 각 나라마다 다른 항로를 가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어떻게 왔는지, 중국이 어떻게 왔는지, 호주는 어떻게, 뉴질랜드 어떻게 모르는 겁니다. 어느 게 항로인지. 그러니까 각자 자기 항로들을 가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도 이제 대한민국 항로를 가는 것인데 우리가 가는 항로가 만약에 어떤 좀 수정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때는 뭐 장밋빛 수사, K 방역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겸허하게 내려놓고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그런 것이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면은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비대면 연애, 비대면 사랑, 비대면 결혼 불가능합니다. 우리 만나야 됩니다. 다만 정말 가깝게 살갑게 만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을 인내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주 껴안지는 못하더라도 가볍게 포옹할 수 있는 수준, 가볍게 터치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싶은 거죠. 만지고 싶고 서로 어루만지고 싶고 보듬고 싶으니까요. 저희 아이들은 그래도 중학생이고 그래서 좀 저는 뭐 그렇게까지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데 2013년생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 아버지가 계시다면 어떠신가요? 새 가방을 메고 새 신발을 신고 새 신발 주머니를 들고 학교에 가는데 친구랑 얘기하지 마라, 밥 먹을 때도 조용히 있어라,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고 뭐 나가서 뛰놀지 마라, 쉬는 시간을 없애겠다. 그것이 만약에 2년, 3년 간다면 2013년 출생한 아이들은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질문이 무수히 많아요. 답은 없을 겁니다. 계속 질문만 나오는 거죠. 따라서 진짜 지혜로운 건 질문을 찾아내는 겁니다. 답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남들은 스쳐 지나가는 질문을 찾아내는 게 지혜이고요. 그 질문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괴로워도 그냥 맞서는 것, 그게 용기겠죠. 마지막입니다. 제가 애정하는 그림책 작가 이세 히데코 씨의 어떤 동화책이고요. 그래서 출판사에 요청을 해서 좀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운영진을 통해서요. 이 꼬마 아이 둘이 주인공입니다. 이 그림책에 첼로를 배우는 아이들이고 이제 어디죠? 일본의 90몇 년도에 있었던 대지진. 갑자기 지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대지진이 있었을 때 3년 뒤에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1000명의 아마추어 프로 첼리스트들이 같이 공연하는 음악회가 열린 그것을 소재로 만든 그림책인데 뭐 뒤에 더
감동적인 사파들이 많지만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온 이유는, 이 사진 한 장만을 오늘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도입부입니다. 이 두 아이가 첼로 교습소에서 서로 만나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이는 그 지진에 어떤 영향을 받았던 아이였고요. 설정상 두 아이가 공원에서 만나는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연주하지 않을래? 우리는 같이 할 것이고 지금은 조금은 멀어져 있고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 샘들과 제가 이렇게 좀 거리가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고, 그리고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 것이고 그럴 거라는 거죠. 네, 역시 답을 모르니 엉뚱한 질문들만 많이 남발한 것 같은데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